자, 여러분 494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관계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한다. 순차배당이라. 순차배당. 우리가 공동저당의 배당에는 동시배당이 있고 순차배당이 있죠. 동시배당이 있고 또는 순차배당. 순차배당은 뭐 다른 말로 이시배당이라고 하죠. 이시. 서로 다를 이자에 떼시자 이시배당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이죠. 동시배당일 때는 그 공동저당된 부동산의 매각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하죠. 채권액을 매각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하고. 순차배당은 이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먼저 경매를 해가지고 배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자, 그 부분의 밑줄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밑줄 치고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A, B 두 개의 토지를 묶어서 갑이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공동저당권. 공동저당권.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을이 만약에 A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 가지고 이 경매 대가에서 모두 가져갔다. 응? 이것이 순차배당이죠. 이시배당. 그러면 A 부동산에 만약에 2번 저당권자가 있다. 병. 2번 저당권자. 그러니까 선순위 을이 선순위.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A 부동산에서 먼저 순차배당 먼저 경매해서 다 회수해 갔다. 가져갔다. 배당받았다. 그러면 A 부동산의 후순위 2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가져갈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쪽으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번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지문이 긴데 읽어보면 이제 저 그림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동일한 채권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채무자 소유 이 담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는 없다. 대위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여기 순차배당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갑의 A 부동산 A 이거는 갑 소유 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소유 A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요. 병 소유 을 소유 병 소유라 하죠. 병 소유 B 부동산 병소유. 그러면 이 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상보증인이지. 물상보증. 요 두 개를 담보해 갖고 만약에 을이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A 부동산에는 또 뭐냐면 정이라는 2번 저당권자 있다. 여기. 자, 일단 A, B 부동산을 묶어서 공동저당 설정됐고, 근데 A 부동산은 채무자 갑 소유 맞는데 B 부동산은 제3자, 즉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 이때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A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여기서 배당을 가져갔다. 그러면 A 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 정은 아까처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쪽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는 대위권 행사가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병은 이 물상보증인은 누구를 위해서 설정해 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채무자가 자기 친구면 친구 위해서 또는 뭐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자기 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무자를 위해서 했지만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선순위 을한테 해준 거지. 을한테. 이 병은요. 이 B 부동산을 을한테 설정해 준 거지. 갑을 위하여 을한테 해준 거지. 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정하고는 아무런 면식 관계가 없어.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A 부동산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순차 20회 당해서 모두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 A의 2번 저당권자 정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대위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죠. 네. 그래서 아까 요 가능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그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근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돼야 되지만 이거 아까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했죠?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를 수도 있다. 바로 그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두 번째 줄, 3번의 두 번째 줄. 제3자를 근저당권에 명의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자, 밑줄 한번 치시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보시죠. 채권양도, 제3자를 이야기하고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도 요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근저당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인 토지상의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를 가진다? 이건 여러분 일괄 경매 청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때 나대지 상태였어야 되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어야 되죠. 토지의 저당 설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어야 되죠. 네.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었다면 이건 오히려 법정상권을 따져야지. 아까 무, 미, 건중, 무허가, 미등기, 건축 중. 네? 그걸 따져야죠. 그래서 이것은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해설의 밑줄 좀 치시죠. 해설의 4번 부분 해설, 4번. 자, 첫 줄에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 목적물이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 적용 가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줄. 마지막 석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365조 일괄 경매 청구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럴 때는 법정상권을 고려해야 된다 했죠. 자, 했고요. 자, 그다음에 496페이지 1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는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가 없으면 곧바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그것도 문제 해결하기 전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면 자, 일단 물권적 청구라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 경부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권.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 네, 즉시 변제 청구권. 자, 여기서 조심해. 이것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저당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여기서 제3자에 의한 침해일 때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침해일 때 제3. 그러면 그것도 물권적 청구권의 3종 세트 중에 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중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개 중에 뭐 안 되는 거 아시죠?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돼. 그리고 침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럼 이것이 이제 제3자에 의한 침해이고요. 채무자에 의한 침해일 때는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겠습니다.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권에 담보물 보충 청권, 즉시 변제 청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게 이게 채무자에 의한 침해일 때. 채무자에 의한 침해일 때는 요 네 개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담보물 보충 청권은 이것은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에서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이때 행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 청구는 이건 뭡니까? 방금 나온 지문입니다. 자,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행위, 손상, 감소, 멸실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저당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당장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사례를 한번 띄워보면 이렇게 되면 어때야 돼요? 지금 요 A 건물이 있고요. 이 A 건물이 B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이 A 건물의 이웃에 C란 자가 자기 땅에 이제 건축공사 터파기 공사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있죠. 근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져갖고 아파트 값 기울어버리는 아파트 한 동이 그냥 경사가 10동가 기울은 이런 깜짝 놀랄 사건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 공사 때문이다, 아니다, 서로 많이 다투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이 C의 무리한 공사에 의해서 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일부가 멸시됐다. 자, 이때 이 저당권자는 여러분, 자, 그러면 C를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 일단 A는 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를 하고요. 이 건물이 담보물이고, B는 저당권자고, C는 이웃 사람이고, 자, 그럼 C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같이 담보물이 일부 손상이 됐다.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다. 자, 저당권자는 이 C를 상대로 뭐 행사할 수 있죠? 제3자에 의한 침해거든, 이건. 이 C는 채무자가 아니죠. 제3자에 의한 침해니까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를 행사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C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C의 귀책 사유니까 그죠? 손해배상 청구. 담보물 보충 청권, 즉시 변제 청권 이건 C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C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적용을 잘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것이 이제 혼돈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물권적 청권하고 손해배상 청권은 결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자, 요렇게 할게요. 요 두 개는 결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 네,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권, 저당물 방해 제거 청권 행사하면서 동시에 침해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권하고 즉시 변제 청권. 이거 결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이겁니다. 지금 묻는 것이. 이건 결합이 안 됩니다. 뭐냐면, 담보물 보충 청권은 저당권 설정자 귀책 사유로 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그 담보물을 보완하라. 담보 가치를 보완하면 기한 이익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변제 기한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고 기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 용서가 용서란 표현이 말이 안 맞지만 이해와 기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담보물만 보완하면 기한이 이건 상실케 안 하겠다는 게요. 변제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용서 안 하는 거야. 이거 즉시 변제 청구는요.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케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기한이 이걸 상실케 하고 당장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실행 들어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용서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이질적이야.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결합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납득을 하시나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결합적으로 행사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결합이고 당장 갚아라 그러면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해.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건 가혹한 거예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거예요. 즉시 변제 청구 당하게. 물론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당장 갚아 그러면서 손해가까지 물려요. 저당권자가. 그 결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결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냐. 요 또 두 개. 네?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 들어보면은 야 복잡하다 이거 어쩌라고 응? 여러분 마음속으로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예? 뭐랄까요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건 암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해서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진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문제 나오면 대비하시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동시에 가혹하게 당장 갚아 이건 아니잖아, 그죠? 용서면 용서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용서하면서 가혹하게 당장 갚아. 용서하면서 가혹하게 손해배상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결합이 안 돼. 이해하죠? 요거 결합 안 돼. 예? 그러나 이것은 결합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됐죠? 예.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권 결합돼. 즉시 변제 청권, 손해배상 청권 결합돼. 담보물 보충 청권, 즉시 변제 청권 결합 안 돼. 담보물 보충 청권, 손해배상 청권 결합 안 돼.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 자, 이걸 보고 이제 문제 보면 이제 확 빨리 답이 막 뜰 겁니다. 자, 1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설명 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때는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가 없으면 곧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 틀린 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닙니다. 귀책 사유로. 7판에. 귀책 사유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예? 귀책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 X. 3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바로 이해되시죠? 응?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는 게 이건 용서하는 거거든. 이걸 하면서 손해배상 하라 또는 즉시 변제하라. 이건 인정이 안 된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나머지 교환 가치에 의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지만 그 나머지 잔존 가치, 교환 가치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또 봐주시고.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특수저당권을 안 가보면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자,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자, 1번 한번 보시죠.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매수인이 매수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해설 잠깐 참고하시죠. 해설 보시면 해설에 지금 밑에 두 번째 줄에,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면 경락 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자, 2번 지문에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 이후에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하죠.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하는 그 과실 말입니다.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당 설정자가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렸지만 자기가 그 건물에서 차임, 법정과실, 수취해서 이제 은행에 또 이자도 내고 원금도 까나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현대적 담보제도로서 유용하게 인정받는 제도가 뭡니까? 담보 설정됐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그 담보물을 자기가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 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부터는 과실에도 미친다. 그 저당 목적물에 대한 압류라는 것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된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저당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에도 미친다. 그럼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과실 있고 법정과실이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어때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압류가 있었다. 압류 후부터는 과실에도 미친다 그랬죠. 그런데 압류 이후에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 법정과실이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틀렸고요. 3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 자, 이거 물을 것 같아요. 그럼 칠판에 어디 갔지? 이거 물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 자, 아까 설명했던 과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 부분. 자, 보세요. 그럼 3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민법제 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이건 이제 부족분이 있을 때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이건 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이거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은 이거 이런 상황에서 A는 채무자 소유, B는 물상보증인 소유,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할 때는, 이때는 일단은 A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일단 다 가져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받고, 모자라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이 3번 지문이.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끝에 3번 지문의 세 번째 줄 끝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해야 한다. 옳죠? 옳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해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상권 인정되죠? 이거 여러분 지문이 좀 헷갈려 보이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칠판이 그림자. 잠깐 보죠. A가 채무자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B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뭐냐면 이 C가 물상이라면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됐는데 이때 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D가 취득했어요. D가 매수했어. 그러면 이건 제3취득세.
그죠? 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D가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이거 어때요? 변제, 당연히 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이거 이해관계, 여러분 채권법 가면요 변제해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는 대신 변제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이 당연히 변제할 수 있죠. 그럼 변제하면 이쪽으로 구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구상권 당연히 발생되죠. 그런데 거기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 그렇죠? 네, 틀린 지문입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요. 다운 페이지 501페이지 3번도 여러분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풀어봐 주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제 중복된 것들이 조금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조금 좀 넘어갑니다. 507페이지 6번. 507페이지 6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아서, 아까 확정은 했죠.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1번, 2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의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된다. 이게 뭡니까? 결존. 아까 결존해지 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결존. 결산기 도래 또는 존속기간 만료. 결존. 1번 맞고요. 2번. 이미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 누가 신청했다고요? 근신. 근저당권자 직접 신청하면 언제 확정? 경매 신청 시 확정. 근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아니한다. 확정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2번 번복된다. X. 그다음 3번. 후순위 2번 정답이죠. 그다음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하 이거 아까 3자 완납. 아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결존해지 근신회계 3자 완납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건 뭐예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된다.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여러분 해설에 밑줄 좀 치십시오. 해설에 밑에 해설 3번 있잖아요. 3번. 3번의 그 두 번째 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래서 이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이렇게 나온 게 일반적인데 방금 그 문제 지문은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된다. 이게 같은 시점이거든.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네. 자, 4번, 5번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시기. 자, 다음 페이지 8번, 508페이지 8번도 풀어주시고요. 체크하고 4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민법 364조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 제3자가 누굽니까? 제3취득자. 아까 얘기했죠. 저당 설정된 이후에 토지로 예를 들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제3취득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할 수 있는 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364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 중복됐죠. 그죠? 아까 뭔지 아시죠? 아까 앞에 어디서 열심히 여러분 설명했던 내용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했었습니다. 네. 그죠? 네.
어디서 했냐면 492페이지 492페이지 우선 변제적 효력의 그 1번 문제 5번 지문. 네. 1번 문제 5번 지문. 거기서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508페이지. 그래서 그 8번의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364조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 10번 문제. 10번. 자,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거나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므로 결존. 그 전에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아무리 결산기가 정해졌거나 또는 존속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담보 채무 확정시키고 그렇죠. 더 이상 뭐 거래 의사가 없다. 거래 의사가 없으면 존속기간, 결산기 정해져 있어도 그 이전에 피담보 채무 확정시키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뭐 돈을 빌릴 의사가 없다. 그랬죠? 거기 밑에 해설에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줄을 좀 쳤지만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제일 밑에서 한 10번째 줄 올라가면 그 중간에 그 뭡니까? 꺽쇠 딱 있고 동그라미 1번 딱 있죠? 거기 밑줄.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의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지만 이거 다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 자, 밑줄 쳐도 좋고요. 중요 부분은 뭐 반복해서 쳐도 나쁘지 않고 좋겠죠. 확정되지만 그 다음 줄 끝입니다. 두 번째 줄 넘어가서 끝입니다.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더라도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도래되기 전이라더라도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고 했는데 거기서 끊으시죠. 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새로이 금원을 차용, 돈을 빌리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됐고요. 1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에 2번. 다시 지문 위로 올라갑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특히 완화된다는 거.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특히 완화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채무가 변제가 돼서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결산기를 정했을 때, 그 결산기 될 때까지 존속기간 정했을 때 그 존속기간 도래할 때까지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신청하면 어떻게 돼? 근저당권자 신청하면 근신, 그랬죠? 근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돼?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본래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하면 신청 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액은 그 근저당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다. 4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자, 요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이것도 좀. 지금 아까 제가 최고액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최고액을 1억으로 했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채권 최고액에는요, 이자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이자 포함됩니다. 그래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결산기라고 정하자고요. 결산기로 이렇게 정했을 때, 결산기 스톱 딱 시켜보니까 얼마의 스톱이 됐냐? 1억 2천만 원. 응? 등기부에 이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할 건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최고액은 근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때 필수적 등기사항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수적 등기사항에 근저당이라는 취지, 그리고 채권 최고액,
이건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필수적.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은 1억인데 실제 결산기 도래됐을 때 원금의 이자까지 포함된 채무액은 1억 2천이고 그러면 최고액을 초과해버려요. 초과해버려요. 이때 자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말소 청구할 때는 얼마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아,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은 어쨌든 책임져야 되니까. 실제 채무액 얼마입니까? 1억 2천.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지만이 근저당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근저당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내지는 제3취득자 여러분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런 자는 얼마를 변제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냐면 등기된 최고액. 요 등기된 최고액. 그래서 그것도 헷갈리네. 그죠? 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번 지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4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이 그림 생각하세요?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최고액만이 아닌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만 채권 전액이라는 소리는 자기 채무 전액 변제하지만이 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장이 없지만 이게 그 능력 시험이니까 지문이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아. 근데 능력 시험 문제도 지문이 긴 것들도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법원 행시 같으면 더 길어지겠죠. 네? 법원 행시 같으면 뭐라고 나와? 이 근저당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다음 페이지 12번. 아, 이거 좀 연도는 좀 됐는데 2011년 사무관인데요. 자,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여러분 2번 지문은 뭐 중복이네요. 1번 여러분 또 1번도 거의 중복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읽어보시고 지문이 너무 긴데 2번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내지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건 뭐냐? 제3자, 3자 완납이라고 돼야 되죠. 3자 완납. 그러니까 뭐냐?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 이렇게 나와있죠. 그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3번은 부동산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네, 판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 이건 그냥 사실 기재에 불과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 관계와는 관계가 없다. 실체적 권리 관계와는 무관하다. 응? 예, 그냥 사실 기재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뭐 이행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판례가. 예, 판례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 접수 일자. 이건 그냥 사실 기재에 불과하고 실체적 권리 관계와는 무관함으로써 이행 뭐 청구 이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돼야 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 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까 제가 했죠. 채권 최고액 근저당이라는 취지 이건 반드시 기재돼야 돼. 반드시.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514페이지 보면 이제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등기담보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죠? 가등기담보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이거죠. 일단 갑이 얼로부터 돈 빌리고 차금을 가등기 설정을 가등기 설정. 매매의 예약 또는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동시에 가등기 했을 때 이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 예약 또는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동시에 가등기 했을 때 이 가담법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전 대차하고 이제 가등기 설정했다. 금전 대 돈 빌리고 가등기.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제기라고 봤을 때 변제기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짧게 설명했죠.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이제 이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가등기 설정받은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담보권자. 채권자임과 동시에 얘가 채권자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변제기가 경과 후 무엇을 보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를 향해서 실행 통지랑서를 보낸다. 이것이 실행 통지. 그럼 이 실행 통지에서는 어떤 사항을 보내느냐? 예? 청산금의 내역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행 통지 당시에 이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마이너스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꼼짝 못해. 자기보다 후순위는 아주 가혹해.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쩔쩔매고요. 후순위는 가차없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내역을 계산할 때는요, 자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담보권자의 채권액에다가 플러스 자신의 채권액이죠. 가등기 담보권자. 그냥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있죠. 요것을 어디서 빼느냐? 요것을 뭐에 빼느냐?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 평가액에서 마이너스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 플러스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합쳐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 이렇게 이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청산금이거든요. 청산금.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요 평가액인데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물 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부동산이 이제 주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평가. RE라는데 이제 그냥 리얼 이스테이트, 그죠? 그러니까 좀 그새 약자로 그냥 발음 별로 안 좋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라고 하겠습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그 영문으로 그죠? 부동산, 부동산을 표현했어요, 그죠? 하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자주 써야 되니까 그냥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마이너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에다가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해서 청산금. 이때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통지만 보내고 통지만. 얼마. 그래서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2개월.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개월. 네, 2개월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했죠? 한번 설명드렸죠. 이걸 청산 기간이라고. 네, 청산기간.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도래하면 청산시기. 그럼 이 청산시기에 도래하면 이제 가등기담보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가장 강조되는 게 뭐야? 바로 이 청산시기 도래하면 청산금 지급, 귀속청산이 뭐죠?
청산금 준과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함과 동시에 가등기간 본등기 서류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거 동시행 관계 쓰죠. 청산금의 지급과 무엇이 동시행 관계 쓴다고요? 가등기에 이은 본등기 서류 플러스 본등기 서류 플러스 목적물 명도, 인도. 이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행통지 상대방이 누구냐? 채무자만 실행통지 받을 상대방이 아니에요. 채무자, 만약에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이런 자들이 모두 가등기 담보권자로부터 실행통지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산대는 이런 방법에 의해야 되고, 방금 그 지문이 뭐냐면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이런 실행통지 보내고 2개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변제 없으면 청산 시기 되면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가등기간 본등기 플러스 목적물 인도받는 이런 귀속 청산 절차에 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본등기 청산금도 안 주고 그냥 귀속 소유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정이 있다. 특약. 이걸 뭐라냐? 청산금 지급 면제 특약이라고. 청산금 지급 면제 특약. 응?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처분 청산은 효력이 없다. 처분 청산은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처분 청산. 귀속 청산이 인정.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보시죠. 1번 지문 다시 읽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사적 실행에 있어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청산기간이나 동시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비담보 채권액을 명시했다면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해설 오른쪽 해설 좀 묶어주셔야 돼요.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6줄 올라가면,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채권자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판례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차피 자,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 청산금을 계산해 가지고 통지 보내잖아요. 통지 보내면요. 이 채무자 쪽에서는 그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채무자 쪽에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청산금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다툴 수 있다. 물론 가등기 담보권자 쪽에서 통지한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합니다. 액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수액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같은 말이죠. 수액, 액수.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보낸 액수에 대해서 다툴 수 없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가등기 담보법의 조문에 이러한 조문이 있어요. 자, 후순위 담보권자.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예를 들면 저당권자는 통지된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때는 자신의 채권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채권 변제기는 도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변제기 도래했는데 채무자 안 갚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엮여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요, 가등기 담보권자로부터 통지된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때는 자신의 채권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더라도,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설명을 왜 추가적으로 했냐면 결국 이 평가액, 그 이 청산금 이것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2번 질문 틀리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도 설사 정당하게 평가된 객관적인 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청산기간 진행 2개월 진행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돌아오시고 3번.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맞고요. 청산 절차 이거 위반한 게 이런 청산기간 이런 거 거치지도 않고 했다는 거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 등기는 무효이고 문장이 좀 이상했다 그죠? 제가 잘못 읽었죠? 예, 무효이고까지는 맞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왜냐하면 이 가등기담보법은 어디에도 유추 적용되느냐면 양도담보에도 유추 적용되거든요. 양도담보. 그래서 유효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죠. 3번. 그 다음 4번.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는 여기서 뭐가 하나 딱 차이 납니까? 부동산 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뭐하고 딱 차이 나요? 똑같이 가다가 이 부분에 차이가 있지. 이 부분에. 뭐요?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이 양도담보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기한 본등기 이게 없지. 왜냐? 이게 없죠. 왜냐? 양도담보는 처음부터 소유권이 본등기 해주면서 돈 빌리는 거거든요. 그죠? 아예 가등기만 하고 돈 빌린 게 아니라 아예 본등기 넘겨주고 돈 빌리는 게 양도담보니까 여기에서 청산금 지급과 동시행관계라고 했을 때 가등기 담보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게 동시행관계지만 양도담보에서는 본등기 이거 X 이거 빠집니다. 그럼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이것이 동시행관계 선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4번에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청산금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것까지만 이제 설명 좀 들어주셔야 돼요. 가등기담보법에서 11조에서 물론 그것을 거래 안전을 위한 뭐 특칙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그쵸? 11조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변제기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이 변제기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거나 이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채무자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아무리 변제기 지나고 청산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자 다시 깔끔하게 해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변제기가 지나고 설사 청산 기간이 지나더라도 예? 채권자로부터 즉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원칙이거든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거나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말소 청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11조 규정은 고스란히 부동산 양도담보에도 적용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 변제기 경과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등기의 말소를 채무자가 요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10년이라는 개념보다도 선의의 제3자가 좀 조심해야 돼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제가 이 어디에서 잠깐 얘기를 했냐면요. 부동산 실명법 있죠. 우리 소유권의 부동산 실명법 제가 설명하면 거기 문제 풀면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불문. 선이 악이 불문. 근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 담보권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 악의는 보호 안 되죠. 선의만 보호됩니다. 선의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11조 규정은 그대로 양도담보에도 요추 적용되니까 4번 지문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네. 한 번 더 읽죠.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바친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채무 변제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됐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딱 한 문제만 더 보시죠. 516페이지 양도담보 1번. 양도담보. 비전형 담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선. 자, 1번. 공사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결된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사 잔대금 지급 플러스 이거 말고도 또 뭐 한두 개 써 두십시오. 공사 대금 지급, 공사 잔대금 지급 담보 이런 것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됩니다. 또는 매매 대금 또는 물품 대금 이런 거 좀 추가해 주세요. 응? 공사 잔대금 또는입니다. 매매 대금. 매매 계약하고 그 매매 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또 물품 공급하고 받을 수 있는 물품 대금. 응? 네. 이런 것들은 가담법 적용이 안 됩니다. 가등기담보법. 그 다음 2번.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간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무효다. 위반하여 하면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예, 무효이다.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죠. 네, 3번 틀렸고 4번.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급한다. 맞죠? 네, 청산기간. 요거 지켜야 된다. 요거. 청산기간 2개월. 청산 시기 되면. 그 대신 이제 동시행 관계 아까 이거 빠지는 거 아시죠? 예. 자, 요 정도 하나 해주시고. 네. 뭐 이 정도 해주시죠. 뭐 이 정도만 해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 한번 또 정리해 봤고요. 자,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채권법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